닥터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한국인의 건강 상태와 먹거리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철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인하대학교 의학 박사를 모시고 인하대학교 전문의를 마치고 민들레 의료사회적 통합 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아직은 다 상무사무 사무국장으로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의철 직업환경 전문의 이의철 사무국장님의 한국인의 건강 상태와 먹거리의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보여줄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축산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의 건강 상태와 먹거리 변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축산물 관련되신 분들이 주로 참여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제 전공은 직업환경의학입니다. 직업환경의학 하면 다들 모르세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도 아니고 뭐 하는 데냐. 저는 직업병과 환경병을 진단하고 그 병들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공주의 한 사업장에 방문해서 100명 정도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을 건강진단을 하고 왔고 100명 정도 보는데 100kg가 넘는 사람이 한 4~5명이 됩니다. 100kg가 넘는 사람들. 이런 변화들, 저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특히 2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공장에 취업을 할 때 취업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체형 건강진단을 하면은 그 결과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단수치가 높은 사람도 없고 혈압이 높은 사람도 없고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없고 비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10년 사이에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지방간 이런 문제들에서 걸리는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 20% 가까이가 됩니다. 20% 가까이. 이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직장을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그런 이 생산지, 공장에 취직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인문계를 나오지 않고 대학을 가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건강 상태 때문에 큰 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천연과 같은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제가 진단을 하고 고혈압이다, 고지혈증이다, 간장질환 이상이다라고 판정을 할 때는 굉장히 제 마음도 괴롭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판정을 하면은 그 친구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또 높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혈액 검사를 하거나 혈압을 재거나 했을 때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5년 전부터 채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채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화비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 반에 1명, 2명 정도 1% 정도 내외였던 것들이 지금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소화비만. 당뇨병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 한국의 의료 재정을 파탄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채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혹시 이 중에도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에서 암 발생 위험이 2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를 장기간 먹을 경우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를 하고 인슐린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혈압 약이 암 발생을 증가시킬까요? 그런 약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약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 약이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증상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이 있는데 혈당을 낮추는 약만 먹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만 먹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있는데 혈압을 낮추는 약만 먹으면은 이 원인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인이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상을 치료하는 의학은 끊임없이 또 다른 병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의료비 폭등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성 염증성 장질환, 제가 물론 대학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이제 막 40이 될락 말락 하는 나이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크론병이나 이 궤양성 대장염은 우리나라에 없는 병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하지만 지금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보시면은 1980년대 인구 10만 명당 0.05명이었던 게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1.34명으로 대략 한 3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1920년대생들은 초경 연령이 17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2살, 11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지금 10년마다 0.6년씩 초경 연령이 감소하고 있고, 중요하게 이제 꺾이는 이 변곡점들을 보면 30년대 후반, 5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초경을 몇 살에 하는 게 정상일까요? 몇 살에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 감안하면 대부분 15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15살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방이 조기 발달한다든지 고환 용적이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진단 기준이죠. 그리고 여성 생식기계 질환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환자가 10명 중 4명꼴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 이 자궁 내막증이 뭐냐면 원래는 자궁 내막 아래만 있어야 될 세포들이 자궁 바깥에까지 뻗쳐가는 게 자궁 내막증입니다. 제가 봤던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 기관지에 자궁 내막 세포가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생리 때마다 각혈을 해요. 각혈을 해서 가지고 호흡기내과로 부르려고 했는데 생리 때만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산부인과로 진료과가 바뀌었죠. 그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궁내막증 환자들은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리게 되고,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 대장 부분 쪽에 생기게 되면은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게 커집니다. 그럼 대장을 누르게 돼요.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요도하열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아이의 성기인데 특징이 성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요도가 귀두 끝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도하열입니다. 아래쪽에 달린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여성형 유방,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과거 몇 년만 하더라도 지하철 성형외과나 이런 쪽에 도배를 했죠. 여성형 수방, 여유증 해가지고.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요도하열 이런 겁니다. 밑에 달리는 거고, 원래 이 정도 길이에 요도가 요 끝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고 밑에 달리는 겁니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봤을 때는 항문에서부터 이 생식기까지의 거리가 남자는 여자의 2배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남자의 이 성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표면적인 어떤 형태학적인 이 성이 점점 여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도하열의 정의죠. 여자죠, 누가 봐도. 하지만 살짝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하니까 XY가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로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여자로 살았는데 다시 여자로 살아야 될지, 남자로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남자를 살기로 결정을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성기 성형술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연 임신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XY인데 여자로 성기를 만들어서 살게 되면은 임신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생아 1만 명당 한국은 9.6명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도하열이. 식품안전처는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전한 걸까요? 신생아 10,000명당으로 친다면 요도하열은 남자아이들한테서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남아 기준으로 보면은 곱하기 2를 해서 발생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인구 10,000명당 20명 정도 비율이라는 거죠. 500명당 1명 정도. 그리고 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고요. 요도하열뿐만 아니라 지금 2013년도부터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선천성 기형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2008, 9, 10, 11, 12, 11년도까지를 보시면은 매해 선천성 기형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35가지의 진단명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기준들도 매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를 하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매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선천성 기형이 증가하고 있냐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섹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컷인데 수컷에서는 이렇게 정소만 있어야 돼요. 이런 난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암컷에는 이런 난소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정소도 같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2개가 동시에 관찰되는 현상, 이런 건 이제 인터섹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민물에서 자라는 붕어의 얘기입니다. 인터섹스 현상은 이 개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존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 60분에 방영이 된 내용인데요. 이 담양호 참붕어를 잡아다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인터섹스 현상이 그냥 잡은 붕어의 10%에서 관찰이 됐어요. 10%면 어떤가요? 적은가요? 많은가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지난 지금 조사를 해보면 그 비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환경 호르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됩니다. 물론 그 양은 미미하고 이제 유해성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면은 그 유해성이 크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긴 하지만 검출이 됩니다. 해답은 있는 겁니다. 암 종류와 발생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진단, 과잉 진단 논란이 있으니까 좀 차치하더라도 증가하는 암은 유방암과 대장암 2가지입니다. 남성에서 증가하는 암은 역시 대장암과 전립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을 별개로 한다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암은 3가지입니다. 갑상선암을 뺀다면 남녀 공이 대장암, 그리고 여성에서 유방암, 남성에서 전립선암입니다. 왜 이렇게 증가할까요? 이 증가세를 막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률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령 특성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국은 나이를 먹을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30대, 40대 이 사이에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는 발생률이 낮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이 연령별 이 유방암 발생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이렇게 변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변할까요? 1번으로 변할까요? 2번으로 변할까요? 제가 보기 2번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유년기를 보냈을 때의 환경과 40대, 30대, 20대 지금 현 세대들이 살고 있는 성장했던 환경의 차이가 유방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그런 단서를 주는 겁니다. 유방암을 낮추려면 이 60대, 지금 60대나 70대, 뭐 좀 더 잡으면 50대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그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의 국가적인 국제적인 비교인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어떤 지역이죠?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근거가 됐던 연구가 바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암 발생률 증가 패턴입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이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쪽에 도쿄나 이런 쪽에 비해서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유방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이 얘기는 이 방사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방암에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서구식 식습관이라는 거고 그 중에서 저는 유제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베지닥터고 제가 이제 채식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고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호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식습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습관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산물 소비량이 미국의 뭐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생선까지 어패류까지 포함한 전체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뭐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선진국 수준만큼 우리가 전체적인 동물성 식품을 먹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50년 사이에 급격하게 동물성 식품 섭취가 증가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소고기 섭취량은 하루에 2g 정도 먹었습니다. 61년도에. 지금은 40g, 20배가 늘었고요. 돼지고기 7g 먹었는데 지금은 85g, 거의 12배 정도 증가하고 닭고기도 2g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은 45g, 20 몇 배인가요? 22배 정도 증가했고 생선 섭취량도 36g에서 159g으로 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계란 섭취량은 4g에서 30g으로 15배 증가했고요. 우유 섭취량은 2배, 2g에서 72g으로 36배인가요? 36배 정도 증가했고 동물성 지방 섭취량도 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설탕 섭취량도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고 식용유 섭취량은 50배 늘었습니다. 사실 식용유라는 개념은 1967년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표 식용유가 7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식용유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식용유가 없었죠. 그래서 50배를 많이 먹었어요. 반면에 요즘 무슨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원칙이 뭐죠?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 건강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고 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쌀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밀가루를 볼까요? 밀가루 섭취량은 1970년대 이후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더 뚱뚱해졌다면 그건 밀가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지난 50년 동안 급격하게 10배 이상씩 많게는 50배까지 증가했던 동물성 식품과 우유, 계란, 그리고 식용유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선
뭐 예를 들면 어떤 지금 단면 연구라든지 지금 현 세대들을 대상으로 했던 코호트 연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연구들에서 무슨 뭐 이 지방 섭취량이 비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수화물이 비만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전체를 포괄해서 바라보는 지혜 속에서 그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 섭취량은 한 3배 정도 늘었고 과일 섭취량도 한 12배 정도 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탄수화물이 문제일까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문제일까요? 탄수화물은 감소했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될까요? 지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까요? 고기 섭취가 부족할까요? 지방 섭취가 부족할까요? 이런 걸 늘려야 될까요? 이런 걸 늘리면은 지금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식용유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식용유는 축산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의 후원 주체가 그런 사료 회사들인데 사실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짜내기 시작한 겁니다. 1967년도에 박정희 정부의 축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대두 가공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71년도에 진해에 처음으로 신동방에서 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표식용유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 식용유와 이 대두박 이 두 개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두박이 안 팔려버리면 식용유 생산을 안 해버립니다. 실제로 1990년에 이 대두박 수입 자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대두박 재고가 너무 쌓이게 되면서 국내 대두 가공 업체들은 이 대두 가공을 중단해 버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식용유를 생산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먹는 것은 식용유 섭취량이 이렇게 는 것은 축산업이 그만큼 확대된 것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축산업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고기와 생선과 계란과 우유를 먹게 되고 식용유를 먹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 계란, 우유를 10분의 1밖에 먹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단백질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70% 이상 먹으면 비만해진다. 이런 것들이 뭐 한국 영양학회에서 아니면 영양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 탄수화물을 80% 먹었습니다. 1960년대. 지금은 몇 프로를 먹나요? 60% 정도를 먹습니다. 영양학회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비율만큼 지금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60%, 단백질 10% 내외, 지방 20%. 이보다 이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건강 상태가 이보다 이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상적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만을 놓고 보더라도 1960년대 탄수화물을 80% 이상 많이 먹었을 때 비만 인구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 있지 않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지방 섭취량과 콜레스테롤을 놓고 보면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콜레스테롤 수준은 139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00 왔다 갔다 합니다. 200 수준입니다. 그때 지방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10배 늘었습니다. 그동안. 뭐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들도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런 연구가 발표됐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피부로 그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100명씩 만나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검진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150 미만인 경우와 200 미만, 200 이상, 180 미만, 180 이상을 놓고 봤을 때 고혈압, 당뇨, 그리고 지방간 이런 것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정성이 있는 거죠.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고혈압과 관련이 없다, 당뇨와 관련이 없다, 비만과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는 임상 의사들한테는 별로 먹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보게 되면은 매번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훨씬 더 이제 지금은 150 미만을 정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100 미만이 되기를 환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봐도 100 미만과 150 미만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고혈압에 해당되는 사람이 50%가 더 많고 150이 넘어가면 2배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설사 여러분들이 축산업자들이 뭐 좀 판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로 20대 초반에 비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유석연율을 보면은 전체 20%가 비만이고요. BMI 25 이상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고지혈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20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10%씩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나이 먹으면 혈압이 있고, 나이 먹으면 당뇨 오고, 나이 먹으면 고지혈증도 있고,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사람들의 이 식생활이 좋지 않으면 먼저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한 해 뒤에 갈수록. 그리고 고지혈증이 따라가게 되고, 고지혈증을 따라서 그 위에 당뇨와 고혈압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과 이 체중, 이 두 가지를 사전에 잘 예방을 하면은 나머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뇌심혈관 질환이나 그 이후에 따라오는 암이나 치매까지도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지금 모든 만성 질환의 이제 근본 원인으로 다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인슐린 저항성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과 유전자가 아주 유사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북한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의 검사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혈당은 똑같습니다. 94. 하지만 이 동일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은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50%가 더 많습니다. 필요 이상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들의 이런 인슐린 차이의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슐린 얘기를 하면서 탄수화물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분비 능력에 있어서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 게 혈당 올리는 것에 대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정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장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키는 게 쇠고기입니다. 그리고 생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밥 반찬으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 지방으로 전환이 쉽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일부 식품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쇠고기를 먹으면은 식후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다. 참고로 이 식품들은 전부 다 1000kJ 기준으로 한 240칼로리, 동일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이런 식품들을 먹었을 때 혈당과 인슐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인슐린이 이만큼 많이 분비가 됩니다. 소고기를 먹게 되면. 물론 밥에 소고기 반찬을 먹으면 혈당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당뇨를 할 때 당뇨 권장 시기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식후 혈당이 조절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혈당이 천천히 오른 걸까요? 급격히 떨어진 걸까요? 절대 천천히 오른 게 아닙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떨어진 혈당은 바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그리고 혈당에 대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정도를 놓고 보면은 이 쇠고기와 생선,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가장 낮은 게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 그래서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거는 바로 현미인 거지, 이 쇠고기나 계란 흰자나 아니면 이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감자래도 그냥 생으로 삶아 먹느냐, 프렌치 프라이로 먹느냐, 아니면 포테이토 칩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차이가 나고, 포테이토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148인데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 70입니다. 그리고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 77이에요. 당뇨 환자들이 혈당만 놓고 보면 어떤 음식이 좋아 보이나요? 하지만 필요 이상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혈당이 오르는 것에 대비한 이 인슐린 분비량을 놓고 보면은 이 포테이토 칩이 가장 많습니다. 이 포테이토 칩의 특징은 바로 지방인 거죠. 프렌치 프라이보다 훨씬 더 얇게 잘랐기 때문에 단위 그램당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지방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슐린 필요량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 중에 너무나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우유 제품에 대한 겁니다. 우유를 먹게
되면 혈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우유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유를 먹게 되면은 인슐린이 거의 설탕을 먹은 것과 비슷한 정도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우유를 계속 먹게 되면은 만성적인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고 이것이 이후에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대사증후과 인슐린 저항성은 이후에 암 발생 증가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유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 일반 우유, 발효우유 차이가 없습니다. 유당을 놓고 봤을 때 유당은 인슐린을 그렇게 분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자들은 지방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보고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연구팀에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무지방 우유를 먹게 될 경우에도 똑같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됩니다. 바로 단백질 때문입니다. 최근에 단백질 강화 우유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단백질 우유를 먹게 될 경우에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암 발생 증가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류, 유제품, 당도가 높은 식품들 이런 것들이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세포 내에서 mQR이라는 단백질 분비를 생산을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mQR의 활성이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사춘기가 일찍 발생하고 여드름이 일찍 발생하고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비만하게 되고 당뇨병과 30대, 40대에 고혈압이 오게 되고 50대에 암이 오게 되고 60대 이후에는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캡슐만 그럼 넣고 먹으면 어떡하냐? 그걸 먹더라도 캡슐 오메가3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다라는 이런 메타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런 연구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물질을 처리했을 때 암 발생이 증가하면 우리는 그걸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처리하고 나서 단백질 함량을 20% 먹이고 쥐 실험인데요. 5% 먹인 쥐를 봤을 때 아플라톡신이란 발암 물질에 노출시켜도 5% 먹은 쥐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 단백질을 먹은 쥐에서만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것도 용량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가 나오면은 우유 단백질이나 우유는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유 단백질 섭취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에 따라서 종양세포의 성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이미 1990년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쥐 실험이긴 하지만 대략 10% 정도 단백질 미만을 섭취했을 때는 암 성장이 촉진이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 증가할 때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유는 이제 굉장히 사람한테 최고의 영양 식품이라고 하지만 모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주는 거는 영양소만 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 호르몬도 같이 물려주고 있습니다. 모유의 환경 호르몬 농도를 보면 우유보다 모유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유 잔혹사 EBS 팀이 이제 사과문도 발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소고기와 우유입니다. 한국은 좀 다르겠죠.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모유의 다이옥신 농도를 보면 거의 선진국 수준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보면 20년 동안 채식을 한 사람과 일반 미국인들을 비교해 보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채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이유는 섭취량이 적고 배설되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불화탄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든 하천에서 검출이 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생체 잔류성도 굉장히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정도, 21 정도 수준. 그리고 이건 테프론 코팅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로만 한연제, 이거는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 가전 제품이 전기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타지 않게 쓰는 그런 난연제인데 이런 것들. 한국도 3.1 정도 수준으로 모유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DDT, 프탈레이트 농도가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이 물질인데 지금 모유의 이 프탈레이트 농도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대략 한 8% 신생아들은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억제가 될 정도의 프탈레이트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모유를 통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해결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베소전에 대한 얘기도 뭐 넘어가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쪽은 엄마가 PFOA, 과불화탄소에 노출이 됐을 경우, 임신 중에 과불화탄소에 노출이 돼서 태어난 아이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더 비만하게 되고, 거기에 노출되지 않은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날씬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죠. 저는 바로 이제 이 먹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현미, 식이섬유.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가 이런 발암 물질과 환경 호르몬을 다 흡착해서 배설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어줘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이런 음식들을 주로 먹고, 그리고 이런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고농도로 검출이 되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먹지 않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환경 호르몬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학적인 문제, 제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과도한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부족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배설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료작물과 사람이 먹는 작물은 농약을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에 있는 농약 성분들이 이 가축들에게 훨씬 더 농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메르스 같은 것들, 이런 대유행 가능성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축산업에 의해서. 축산의 문제,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되지만 이런 것들. 건강의 문제 측면에서는 동물성 식품 과다 섭취에 하는 문제가 있고, 농촌의 황폐화, 농업 이축, 그리고 생명을 인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런 생명 경식 분조, 그리고 인류의 기하와 대수증 국가, 공유를 키우면 됐을 것들을, 그리고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공유를 사료용으로 쓰게 되면서 이런 기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다재내성경 출현, 신종 전염병 출현,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축산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식용유가 있습니다. 이 식용유를 짜고 난 재료들은 전부 다 축산 사료로 쓰이게 됩니다. 항생제, 한 해 지금 항생제로 쓰는, 축산업계에서 쓰는 항생제 비용이 412억 원입니다. 사람한테 쓰는 항생제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습니다. 가축들한테 쓰는 항생제들이. 그리고 이 가축들한테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그 항생제의 내성인 균들이 더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균에 전염이 됐을 경우는 속수무책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가축 환경에서 이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만 얘기하는데 메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에 거의 25배 정도의 온실 효과가 있고 반감기도 훨씬 더 짧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 줄여도 그 효과가 100년 있다 나타나는 데 비해서 메탄을 줄이면 7년 있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의 축산을 주도했었던 식량농업기구,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에서조차도 이 지구온난화에 축산업이 기여하는 비율이 한 18%로 육상 운송수단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음식들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만 하고 넘어갑니다. 3주 동안만 고기, 생선, 계란류를 먹지 않고 식용유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게 되면은 죽어가던 심장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3주 만에. 그리고 그런 식습관을 수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막혔던 혈관도 뚫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혈관을 어떤 이 스텐트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다시 호전시켰다고 보고한 사례는 전 세계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 채식으로 호전시킨 사례들입니다. 원칙은 이렇고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를 먹지 마라. 이게 주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권합니다. 가장 좋기로는 통곡물과 채소와 콩이나 견과류. 콩이나 견과류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과일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먹고 이런 것들은 간식으로 조금씩 먹기를 권하고, 이렇게 먹으면 가장 좋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채식을 하기 힘들다면 이런 것들, 식용유와 설탕과 과일 주스, 그리고 백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지 않게 되면은 항생제 사용이 감소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의 전파를 미리 차단할 수가 있고 지구 온난화도 완화시킬 수 있고 생명 경식 풍조나 인류의 기아 문제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